정신치료 기술 오늘 6장 역동 발표해 주시죠. 해리스텍 설리반의 정신치료 기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6장 역동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발표를 시작할 건데요. 인간관계 정신치료에서 역동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신치료에서 역동에 대한 합의적 확인의 예시를 살펴보면서 이 역동을 통해서 해리스텍 설리반이 말하는 정신치료 기술이 무엇인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동은 다이나믹이라고도 하는 이 역동이 뭐냐면, 설리반이 감정적 인간관계 작용을 설명하는 더 나은 방식을 찾는 데 있어서 발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역동은 에너지의 변화와 흐름에 관한 것을 다루는데요. 역동은 이제 역동이라 무엇이냐를 133페이지에는 한 사람의 인간관계와 감정작용의 특징이 되는 에너지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지속되는 패턴을 말합니다. 패턴이라는 건 뭐 벽지 패턴 이런 것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그런 무늬가 반복되는 것처럼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동이 한 사람의 인간관계와 감정적인 특징이 되는 에너지의 변화가 되는 상대적으로 지속되는 패턴이니까, 이것을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그 원천의 식별과 근본적인 그런 문제들과,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인간관계 사건에서 역동의 표현으로서 에너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정신치료에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원천과 경로는 무엇이냐? 원천은 본성과 연관이 있고, 경로는 개인의 패턴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배고픔을 알게 될 때 이 육체적인 느낌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원천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육체적으로 이제 초조하게 되고, 또 울게 되면서 엄마는 아기를 돌보고 이제 뭐 모유를 준다든지 배고프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기는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는 거죠. 이런 과정 자체가 개인의 역동, 즉 아기 에너지의 흐름이 되고, 또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원천, 그리고 시작부터 결과까지의 이런 결론까지 경로를 이제 그 역동의 경로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7세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 것과 2살 유아가 우유를 달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7세 어린이가 더 역동이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 에너지 흐름도 바뀐다. 그리고 쌓여가고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역동의 경로는 어떠한 패턴이 존재하는데 개인의 인간관계적, 감정적 활동이 포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동이 곧 그 사람의 특징이 된다. 그 사람이 만약에 또 다른 경험을 했었으면 또 다른 역동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동은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소에 또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요. 또 역동은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설리반은 강박역동, 조현병 역동, 편집 역동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명칭을 붙여서 그 역동에 대해서 이제 유형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리반이 말하는 이 정신치료의 목표는 환자가 병리학적 역동을 버리고 그 자리에 건강한 역동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이제 강박 역동의 예시를 137페이지에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강박 역동을 설명을 한 거예요. 정신치료에서 강박 역동을 가진 사람이 있다. 137페이지에 이제 어머니들이 보통 자신의 아이를 죽여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는 없고, 왠지 내가 이
대신 그렇게 할 것 같다. 왠지 얘를 내가 죽일 것 같다. 혹은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순간 자제심을 잃을 것 같은 것에 대한 좀 강박적 두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런 자제력을 잃을 것, 아이를 죽일 것 같다는 자제력을 잃을 것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에서 살고 있는데, 그녀가 이제 역동이 시작되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적 확인을 통해서 이 강박적 역동을 한 측면에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관찰할 수 있도록 4가지 정신치료 단계를 나눴는데, 첫 번째가 역동을 시행하게 하는 에너지의 원천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흐름의 경로, 에너지 변화 흐름의 경로를 추적하고, 그 다음에 역동의 마지막 표현을 관찰한 다음에 이 위 단계들로 추려진 그 큰 맥락의 다양한 측면을 합의적 확인에 의해서 이제 이 강박적 역동을 해소하기 위한 이 과정을 관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가지 정신치료 단계를 예를 들었는데, 이제 140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이제 저는 환자가 얘기하죠. 제니스가 자식이에요. 빌이 남편이고, 저의 빌과 남편과 결혼이 점점 나빠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니스를 낳은 거를 후회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치료자가 제니스를 좀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해도 되겠냐 하니까 아마 그게 맞겠죠. 어쨌든 여기에 속상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식을 증오하는 것에. 그래서 엄마라면 아이한테 그런 식으로 느끼면 안 되는데. 그러고 더 얘기를 하는 게, 그녀는 배앓이를 자주 했고 대부분 시간 동안 까다롭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가질 동안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거의 매일 제니스 때문에 밤중에 하루 3-4번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제니스가 아마도 뭔가 어떤 방식이 힘들게 했구나, 결혼 생활에도 좀 그게 영향을 미쳤다 생각하냐,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확인을 하고 현재 역동, 그리고 나에 가서 이제 초기 경험, 여기서는 이제 143페이지에 부모로 느끼는 강한 죄책감과 무가치함,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분노, 이제 그런 것들, 과거의 인간관계에서 또 확인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녀의 강박적 역동, 에너지 변화 흐름의 경로를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에너지 흐름은 144페이지에 제 생각에 치료자가, 제 생각에 당신이 이것을 말로 할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 제니스가 살아있지 않다면 당신의 불행한 결혼을 깨트리는데 더 자유로울 것 같다. 단순히 이런 짧은 한 단계처럼 느껴지냐. 그러니까 아이를 죽이면은 결혼의 생활에 좀 자유로울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죽인다는 게 그러니까 한 단계처럼 느껴지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환자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게 저를 끔찍하게 된다. 내가 이러고 있는 내가. 그럼 끔찍하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인간미 없고, 사람 같지 않고 가치 없고 죄책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어떤 에너지의 흐름들이 이제 좀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강박적 사고의 흐름을 탐색했어요. 그리고 이제 치료자가 140페이지에 그렇다면 가까운 사람이 맨 밑에 당신의 어떤 일을 해서 죽는 공포스럽고 죄책감 있는 생각으로 또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 있냐라고 해서 그걸 이제 확인을 해요. 네, 제가 3학년 때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부모님이 좀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상상을 해본 적도 있다. 죽는 상상.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어린 시절의 두려움이 지금 제니스에 대한 생각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냐 하면서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같이 이런 과정을 하고, 세 번째가 1개 이상의 인간관계 사건에서 또 역동의 마지막 표현, 지금 마지막으로 이 역동의 표현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148페이지에 환자가 네, 저는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두렵고 아이들을 통제할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서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아이들은 그럼 이제 양육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제니스와 브라이언이 더 조절이 안 되고 요구사항이 많아질 때 아이들을 향해서 너무 화가 나는데 그거를 이제 느끼고 있냐,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다. 더 이상 근데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저 집이 평화로웠으면 좋겠고 이들을 그냥 원하는 대로 하게 한다. 이렇게 마지막 역동을 통해서 비를 점점 환하게 하고 저희 생활이 끝없이 또 나빠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9페이지에 치료자가 어떤 과정을 압축해서 적어놨어요. 마지막에 이것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실제로는 당신의 주요한 어려움이 자신을 너무 심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걸 알면 놀라겠냐. 또 그리고 당신이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고 애두르는 과정 이후에 이런 감정이 지속적인 공포스러운 두려움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냐. 이제 이런 것들, 화나 억울함, 죄책감을 조금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좀 편안해질 거라 생각하냐.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일단은 좀 탐색하고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자가 제시한 가설의 유효성을 시험하면서 이런 긴 과정을 이제 함께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신치료에서 설리반이 말하는 정신치료에서 이 역동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또 이런 위 단계로 추려진 큰 맥락에서 합의적 확인을 통해서 이 강박적 역동을 확인하고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역동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역동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저는 이번 이 6장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역동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관점에서 쓰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정신역동을 주로 이제 거기에서 나온 말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는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이제 설리반이 역동이라는 말을 표현했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생각보다 설리반의 영향력이 좀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 역동이라는 말을 설리반이 개발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진짜 처음 이 말을 쓴 사람이 설리반이겠죠? 다이나미즘이라고 쓴 거는 설리반일 것 같아요. 다이나미즘. 다이나믹은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정신 역동이라는 말이 그 연력학 법칙에서 프로이트가 그걸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자아나 초자나 원초와 사이의 어떤 힘겨루기 이런 것들을 역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프로이트 이론의 전반에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역동은 보통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뭐 전이나 이제 어떤 일종의 패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리반에게 그 공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제목이 그거잖아요. 인간관계 정신치료에서의 역동. 예, 그러니까 정신치료에서 역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좀 차이가 있다. 이제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앞에도 이제 그 프로이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130페이지에 설리반은 이렇게 어떤 인간 내면에 있는 이런 어떤 인간 성격의 구조물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게 그냥 부정확하다. 그래서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 역동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좀 프로이트는 약간 연역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개념을 먼저 상정해 놓고 그 다음에 개념을 통해서 경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았고 이 설리반은 이제 좀 경험을 통해서 관계적인 맥락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역동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래서 좀 과학적인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시대적인 차이가. 뉴턴 역학이라는 게 이제 그 당시가 좀 이 프로이트가 했던 시절의 과학이고 뉴턴이 이제 좀 지나가고 아인슈타인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뉴턴 역학 그러니까 18세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유행을 했다가 예, 아니 우주역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주역학. 왜 그래?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데. 엄청 열심히 찾은 것 같은데. 네, 좀 찾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과학적인 그 시대 조류에 맞게 좀 설리반이 한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과학의 기준이 칼 포퍼의 기준부터 우리가 사실은 지금 생각하거든요. 근데 칼 포퍼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간증 가능성, 이 기준이 프로이트보다 이후예요. 프로이트가 1896년에 정신분석을 했다면 칼 포퍼가 간증 가능성을 얘기한 게 아무튼 20세기로 넘어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준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뭐 설득력이 있죠. 물론 뉴턴이랑 프로이트가 같은 시대는 아닌데. 아, 그렇죠. 천세기 앞이긴 한데. 그렇죠. 네네. 근데 아마 정신분석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으신 분들은 프로이트의 이론이 연역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 프로이트도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만든 이론인데 이게 이제 후대에 와서는 분명히 그렇죠. 이론 먼저 있고 그 이론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끼워 맞춰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기는 하죠.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 깜짝 놀랐네. 자주 뵐게. 역동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인관계에서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죠? 일반적으로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는 역동이라는 말로 좀 표현을 하고 있죠. 이준 선생님은 좀 주로 상담 장면에서 어떤 역동이 좀 많이 올라와요? 저는 화. 어떤 답답함. 누구한테? 그러니까 내 남자가 이제 너무 막 좀 제가 봤을 때 비성숙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막 답답해요. 퍼부어주고 싶은 화가 올라오는데 이걸 참고 좀 기다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좀 참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미성숙한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자기 생각에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도취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불안해서 이걸 못하고 나는 우울하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막 그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좀 거기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삶으로 뛰어들어서 느낄 고통을 회피하려고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근데 그걸 왜 미성숙하다고 표현해요? 아, 제가 좀 저를 그렇게 항상 평가했었거든요. 되게 성숙한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애들은 그렇게 안 해. 그렇게 대가리가 큰 거지. 그러면 이준 선생님의 그 역동의 원천은 뭐예요? 원천. 역동이 두 가지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원천이고 그 다음은 경로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천을 두 가지를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원천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적인 원천을 얘기하셨는데 생물학적인 건 저 잘 모르겠고 인간관계적으로는 그럼 보통 생물학적인 원천은 유하기 전이에요. 그쵸, 그 전에 그때까지. 그 이후에는 주로 이제 대인관계적인 부분이겠죠. 저 원천, 시작. 당연히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항상 성숙함과 미성숙함을 좀 구분하시고 그 표현을 직접 하셨어요. 그렇게 표현하진 않고 그냥 좀 심하게 욕 같은 약간 깔아뭉개는 말들을 하셨죠. 근데 그런 의미가 이제 너는 애다, 너는 좀 글러먹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도식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나은 사람과 낫지 않은 사람이란 도식. 내면에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구분하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인현 선생님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좀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내나요? 일단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남들도 좀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괜찮은 사람과 괜찮지 않은 사람을 나눠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래서 좀 괜찮은 사람이랑 어울리려 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기준들 좀 적합한 사람이랑 어울리려 하고 우리네? 네? 우리야. 적합한 사람. 적합한 사람이 나는 아닌데. 아니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그렇다고 부자심이 해. 적합한 사람.
집단인가? 하자 많아 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아니야. 적합하다는 왜? 생각을 안 해봤고 왜 적합해지려 그래 자꾸. 여기는 좀 메이저가 아니잖아요. 약간. 근데 네, 네. 그냥 메이저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좀 메이저로 가자. 굳이 왜 여기 있어? 아 저요? 저는 근데 저도 메이저가 안 맞아가지고 좀 뭔가 나한테 맞는 옷이 아닌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는 메이저가 아니어서 그럼 있는 거야? 그 마음에 편한 게 있어요. 마음에 마음에. 아니 이제 그 역동을 이제 알고 그 역동을 깨려고 시도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여기 있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역동이 있었으면은 여기 안 왔겠지. 계속 수면 전염 치료 하셨겠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향해 가려고 막 했겠죠. 뭔가 더 나은 모습. 그렇지. 더 나은 모습. 뭔가 있어 보이잖아. 메이저로 가기 위한 막 발버둥을 쳤겠죠. 수영 전면 치료 누가 만든 거야? 헤이즈. 네. 헤이즈. 네. 유명한 통계학자 분이신데. 그분 다른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좀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여기 이제 왔다는 자체도. 그렇죠.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제가 느껴요, 심지어. 어떨 때 느껴요? 너무 내 개방이긴 한데 제가 약간 외모로 사람을 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평가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친구도 하기가 싫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너무 못생기면?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졌다는 게 되게 신기해요.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외모에 대한 부분은 그때 집단에서 했던 얘기 간단하게 해주지. 엄마가 하셨던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저를 항상 욕을 하셨는데 딱 두 가지만 칭찬을 하셨어요. 넌 외모가 괜찮고 말을 그럴듯하게 한다. 이 두 가지만 칭찬해 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저의 강점으로 외모랑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게 좀 있었어요. 항상 사람들을 볼 때도 좀 외모 위주로 보고 말을 잘하는지 보고 이런 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외모를 안 보여준다. 그래. 우리 엄마 칭찬을 안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내가 엄마 친구들이 나 머리 크대 그러고 야 국회의원 중에 머리 작은 인간 하나도 없어. 우리 엄마에서 그런 거. 아니 근데 지난번에 집단에서 얘기할 때는 외모 얘기는 그 얘기는 했는데 엄마가 그것만 칭찬했다. 근데 그 말하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근데 그것도 중요했던 거예요, 엄마의 평가에서. 엄마는 자기가 좀 무식하다 생각하시고 외모가 못생겼다 생각하세요. 어머니 스스로. 네. 열등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그래도 다행이다, 너 외모가 괜찮아서. 그래도 다행이다, 너 그래도 머리가 멍청하진 않아서.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만 내가 좀 괜찮구나 생각하고 나머지 막 부진하지 않다, 너 엉망이다, 게으르다 이런 얘기 하도 들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약간 낮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그래서 말을 잘하려고 계속 애썼던 게 있구나. 네. 사람들 말을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좀. 그럼 사람들이 별로 좋게 안 볼 것이다. 근데 이제는 좀 많이 벗어난 거죠. 벗어났죠. 말도 막 하더라고 이제. 예, 그쵸. 많이 벗어났죠. 카메라 있으면 좀 긴장은 하는데. 예, 그쵸. 집단에서요? 좋네. 말 엄청 안 해서 내가 한 2년 동안 말지 말라고 내가 이 얘기만 했어. 맞지. 2년간 말 안 했죠. 이전간 말을 어떻게 안 하지? 말 안 했어요. 그냥 난 말 안 하는 인간들이 더 신기해. 근데 그거를 2년간 말을 안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버틴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전에도 전시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밖에서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나마 집단이 낫다. 집단이 그나마 많이 편했어요. 그렇지. 화도 내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되게 편했어요. 나는 좀 더. 그래요. 자, 에너지 원천과 경로.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시작점, 보통 이제 또 어린 시절 동행이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이게 또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그것이 이제 최근에도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거의 모두의 상담 이론이 비슷해. 진짜 내가 그만 하고 싶었어. 한 5페이지일 거야. 아이 씨발 진짜 덮어버려. 아니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딱 읽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 그래서 아셔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 나 지금 이게 궁금해서 다음 장을 읽어볼까 하다가 제목을 보고 다음 장에도 내가 궁금해하는 답은 안 나오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근데 그 부분이 그 앞에 나온 거 이상으로 있을까? 그러니까 합의적 검증? 그러니까 합의적 검증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엄마가 이런 욕구가 있어. 그래 불안해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 뒤에 봐도 안 나오는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계속 변주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역동으로 설명하고 병렬 외국. 더 읽어봤어? 병렬 외국까지 읽었어요. 훌륭한데? 너 좀 표현이 좋다. 변주.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내담자한테 그런 역동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거야. 내용까지만 지금까지는 나온 것 같아요. 그걸 보게 해야 된다. 봤어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나는 그 마지막 그 뭐야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149에서 너 150페이지. 설리반 선생님 웃기게 생각해? 너 설리반 선생님 무시하니? 아니 그건 아닌데 이 대화 자체가 얘로 나온 대화가 149페이지? 14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쭉 이어질 때 네. 이제 마지막 149페이지 마지막 치료자의 대화가 이제 뭐 그 역동을 쭉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그게 다르게 이제 너가 뭐 죄책감 없이 하는 게 뭐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환자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치료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쉬었다면 저를 보러 오지 않으셨겠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뒤에 뭔가 더 설득이 나오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린 뭐 그런- 이 이유가 궁금한데. 뭐 어떤 이후가 궁금해. 맞아 근데 여기까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누다님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여기까지 못하겠어요. 왔다.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려울 것 같다? 그게 설명을 해줘. 나랑 해보자. 어떻게? 어떻게? 어 그대로 반복하는 거지 일단. 어떻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역동대로. 어 근데 나는 이거 읽다가 난 말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 사례를 별로 이게 와닿지 않았어. 근데 이 사람이 사례가 잘 와닿잖아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만약에 치료자 관계에서 제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뭐가 반복이 될까? 나를 죽이고 싶어 할까? 자식을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자식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이게 치료자의 관계에서 반복이 된다는 거야. 아니 이게 아니라 치료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반복이 안 돼. 왜냐면 치료자를 무시해야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결혼 생활에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거를 없애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모자라야 돼.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상담자를 비난하기 시작하겠죠. 그것까지 드러낼 수 있으면 이제 시작이지. 근데 이딴 식으로 상담하면은 역동 안 올라와. 그래서 이게 이제 제 3의 문제처럼 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훈수 조언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상담을 끌어가면. 그러니까 여기 뒤에 설리반이 자기 레파토리를 습득해야 된다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이제 이런 강박적인 뭔가 역동이 있다. 그 나머지는 니네가 습득해서 뭔가 이제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끝내서 저도 저 발표를 할 때도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까 사실 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심리치료 역사들을 쭉 전반을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도 이제 느끼는 게 우리는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 다음이 없어서. 근데 요 시대에는 여기까지만 해도 제가 그런 게 있었군요. 이렇게 좀 깨닫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 있겠다. 왜냐면 이런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왜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은 일단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반응하지만 나중엔 적응을 해버리거든.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인지치료도 그런 거잖아. 사실은 인지치료도 그게 없었던 때 앨리스나 빅이 만들어냈을 때는 그건 네 생각이다라고 했을 때 아 이게 현실이 아니라 내 생각이구나. 놀라우면서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죠? 그럼 이렇게 뭐 논박 어쩌고 뭐 이렇게 소크라테스식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구나 이랬는데 그게 이제 많이 알려진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내 생각 안 바뀌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좀 생각 좀 나 좀 바꿔주세요. 내 남자들 맨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든다고 나도. 그렇지. 그게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도 설리반 시대에는 이렇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뭔가 깨닫고 그럼 이 책 쓴 새끼를 욕해야 돼? 이 개새끼가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이 책 쓴 사람은 현대 인물인가? 그러겠지.
체프만. 어. 초판이 뭐 요거 사례도 네. 슈퍼만 사례예요. 그런 게 맞아요. 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상담을 지금도 한다는 거예요? 걔는 안 알려준 거네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근데 아직 안 나왔지. 뒤에는 못한 거지. 아니 앞에 나왔어. 그냥 합의적 검증하면서 계속 새로운 거 바꿔가는 거 해보는 거야. 근데 이제 본인의 삶에서 인지만 한다. 본인의 삶에 가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고 돈 벌 수 있나? 난 그게 이렇게 상담하고 돈을 벌 수 있나? 강의했겠지. 야 의사잖아. 아, 의사. 어. 그럼. 근데 의사가 약 주면서 이 정도만 상담해도 뭐 그럼. 감사하겠다. 맞아. 우리 좀 결국 알아차리게 하고 연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집단 상담에서. 그냥 이 사람은 알아차림으로 이 사람이 밖에 삶에서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이 정신치료를. 그러니까 다르게 할 수 있다까지 갈까? 다르게 할 수 있다. 요새는 그러니까 아니 좀 예전에 앞에서 그런 대화들에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들은 좀. 아니 근데 사실 이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욕심이 좀 커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와도 사실은 좀 뭐라 해야 되지? 많이 치료적이야.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상담에서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지를 좀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치료적이에요. 그리고 좀 용기가 생겨. 좀 다르게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는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만 와도.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정도까지 오는 것만으로는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인지적 통찰이 좀 빠르면 요 정도까지만 와도 이제 좀 변화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워낙 습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또는 행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요 길로는 이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얘는 의사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약물 치료하겠지. 아니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은 그 도식 치료, 제프리 형의 도식 치료도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느껴지는 핵심인 신념 그런 도식의 문제를 확인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를 알게 하고 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알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바꾸고 싶어하는 게 기본적으로 좀 있기도 하고 또 그거를 모르고 당하는 거랑 내가 알고 내가 그거를 반복하는 거랑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담의 대상이 어떤 개인의 의지력이나 어떤 그 사람의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통찰력이나 우리는 좀 이거를 넓게 보잖아요. 넓게 봤을 때는 자신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깨달아서 변화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는 사람들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당히 범위에서 너무 좁은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렇죠. 그죠? 그리고 좀 다양한 일반인들이 상담에 기대하는 동기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요걸 아는. 근데 여기서 용기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용기? 예. 어떤 용기? 아니 변하려고 보면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되는데 뭐 안다고 해서 그렇죠. 책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니체님 책 많이 보셨죠? 책 백날 봐봐야 필요 없어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이 있어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게. 네. 그 심리학 관련 책을 많이 보시나요? 그럼요, 많이 봤죠. 한 1000번은 봤어요. 그래도 니체님은 그런 거 이렇게 보시고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니까 좀 그래서 변화 동기도 생기시는 거잖아요. 근데 동기만 생기고 이제 변하진 않아요. 동기만 생기고. 네, 무서우니까. 네. 용기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쉽지 않죠. 그래서 연습을 갖다가 집단에서 하면 이제. 네. 그렇죠. 집단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걸 너무 현실처럼 받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요. 저 요새 그리고 진짜 사람들 너무 똑똑해요. 이런 역동 자기 스스로 다 책 보고 참 다 알아서. 그게 그치. 또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말이 딱 맞아요. 머리가 커져가지고 문제라고. 머리만 커서 문제라고.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네가 머리만 커보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지혜가 있으신데. 여튼 좀 그런 것들이 이게 오히려 상담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알고 맞아요. 있는 게 더 많고 몰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담자들한테 이 영상, 이 교육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이제 상담자들한테 충고하는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삶을 살기 전에 공부를 먼저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뭔가 이게 분류해내고 개념화하고 이런 데 익숙하지. 그러니까 이 책도 그런 애들이 읽으면 좋아할 거야. 아, 역동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씨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본인이 경험을 좀 해보고, 본인이 좀 직접 극복을 좀 해보고, 좀 본인이 연습을 해보고, 이런, 그러니까 유 선생님이 좀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좀 공부를 좀 하면, 그러니까 아, 사실 공부보다는 그 현실이 더 중요한 거고, 공부보다는 삶이 더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공부만 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공부를 하면 뭘 할 것 같거든. 맞아요. 지가 공부하면은 뭐가 될 것 같아. 공부하면 뭐가 돼, 되기는. 뭐가 된 것 같죠. 알고 있으니. 그럴 수 있지. 그런 자아도취에 이제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 상담자들이. 워크숍 그만 가고, 주말마다 막 가족들 두고 워크숍 다니고 이런, 학회 자격증 준비하려고 막 이런 거 그만하고, 차라리 개업을 해서 상담을 해. 그거 차라리 망하는 게 나아. 분명히 망할 테니까, 그렇게 상담하면. 그럼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고 집단 상담 좀 해보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공부해서 준비하면 뭔가 달라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 화가 나요. 저는 그런 상담자들을 보면. 근데 진짜 달라지지 않는데. 아, 맨날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어, 이것들이. 정말 짜증이네.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는 관계를 통해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좀 맥락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막 이런 글을 보고 자기 혼자 뭔가 알아차리고 상대방한테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결국에는 뭔가 관계 속에서 이제 알아차리다 보면은 좀 그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고 느껴지거든요. 공부해서 아는 것과 그쵸. 그냥 글로 아는 거와 어떤 상대방한테 막 지적하면서 하는 거는 또 어떤 자신의 역동의 반복인 것 같고, 여기 집단 상담에 오셔가지고나 뭐 이제 진짜 상담자랑 관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알아차리게 되는 거는 좀 다른, 그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지금 우리가 집단 무기력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결국에는 두 가지야. 첫 번째로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지만 결국 실제 상담을 해보면 무기력해질 거야.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한 가지는 뭐냐, 상담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장한 상담자들이 결국에는 무기력해져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인 거야. 아, 무기력해져서 아, 나는 상담이 안 맞아. 그러니까 고민은 안 해보는 거야. 본인이 직접 어떤 것들을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시도를 해보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상담자는 되게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담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고 내담자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라고. 그럼 이제 무기력에 빠지는 거야. 근데 그때 상담자들은 그때 나는 이론으로 무장했으니까 아, 내담자가 아직 준비가 있다 개소리하고 앉아있거나 남 탓하고 앉아있거나, 그러니까 또는 자기 탓으로 그걸 가져오는 거지. 내가 수련이 덜 됐어. 그게 아니라 그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제 방법은 한 가지고 그 방법을 내가 습득하고 나면은 무언가 될 것처럼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면서 산다. 근데 이거는 되게 현대인들이 모두가 빠져있는 착각이야. 내가 좋은 직업 얻으면, 내가 말 그대로 선생님이 내가 잘생기면, 다 개소리거든. 잘생기면 뭐해, 뭐 섹스나 몇 번 더 하겠지. 그래서 뭐 네 인생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다가 나중에 외로워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틀을 깨야 돼.
이것만 해결되면 그렇지. 괜찮아진 거다라는. 이상적으로. 아 근데 그런 걸 고민하는 상담자가 없다. 이게 진짜 이런 책을 쓰는 이 새끼들도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야. 아 안심하다 진짜. 제가 옛날에 정신분석 공부할 때 정신분석의 이론의 대부분은 이 사람이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에요. 근데 진짜 변화의 과정은 프로이트가 딱 한마디만 얘기해. 훈습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어느 학교 대학원 입시 시험에서 훈습에 대해 수시어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가 나한테 물었어. 훈습이 뭐니? 나도 순간 아주 초반인데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훈습은 안 나와. 잘 안 나와. 훈습이 뭔지만, 뜻이 뭔지만. 훈습은 영어로 working through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처리하는 거. 그걸 쉽게 말해서 내 전의를 발견했어. 그걸 어떻게 철저하게 처리를 해? 이게 내 무의식적인 욕구야. 유아기적 욕구. 포기해야 돼. 그래서 이 변화의 어떤 디테일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프로이트도 잘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첫 번째로는 개인마다 너무 다른 거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맞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도 잘 몰라. 이거를 뭔가 유형화시키고 서술할 만큼 잘 모르기도 있고.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인지치료가 호응을 받았던 게 디테일을 알려주잖아요. 논박을 해라.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해라. 그래서 뭔가 깨닫게 만들어라.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을 알려주는 또 치료이론이 있는데, 이제 이게 알려졌을 때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면은 아까 우리 했던 얘기. 맞아요, 그 선생님, 그건 제 생각의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바꿔요? 이제 여기에서 또 뭔가 계속 막히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얄롬은 그 정신집단치료 이 책에서 그러니까 저항을 분석하는 건 사실 집단 상담에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냥 습관을 바꾸게 해라. 그게 먼저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뭐 어떤 관계에서 어떤 역동이 있다면은 네가 그런 역동을 가지고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를 해서 저항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해봐라. 이거를 먼저 시켰을 때 치료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하는 상담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그게 또 개인 상담에서는 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건 또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 상담자가 가진 역동이 있고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역동의 대상이 되어주기에는 사실 상담자의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좀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책 보면서 아니 왜 이 역동 부분이 왜 6장에 나와? 한 5장 다음에 한 4장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안전작용과 자기체계 이런 게 일종의 역동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공식화한 가설을 시험해라 뭐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저도 7장 지금 잠깐 봤더니 이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계속 변주예요. 7장도요? 7장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렬 왜곡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관계를 분명히 왜곡하는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정신분석적 용어로 하면 전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교수들이 시험 문제를 낸다고 병렬 왜곡과 전이고 개새끼들아 그게 무슨 똑같은 얘기야.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뭐 언어적 비언어적인 기술, 9장에서는 뭐 다양한 종류의 정신 문제, 그리고 10장이 상담의 구조화. 그럼 끝나요 이제. 우리 10장이 마지막이야. 그래서 어쨌든 그 디테일한 어떤 변화 과정에 대한 고민들은 또 이제 우리의 몫으로 또 다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소리 고민해봐야지.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렇지. 욕 먹으면서. 상담의 구조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변화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에 우리가 봤던 대인관계 정신치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맞아요. 봤던 것 같아요. 그 그쵸? 책이 참 명서인 것 같아요. 안타깝다. 그 대인관계 정신치료 학교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보잖아요. 아 맞아요. 그 책. 근데 왜 다 그렇게 상담을 안 하는 건지. 되게 우리도 봤잖아. 그래요? 나는 뭐 석사 박사 때 다 봤어. 그래요?
난 4번 읽었어. 그래? 어? 여기 스터디에서도 보고 우리 아니,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2번 보고 나연 우리끼리 선생님이랑도 스터디했었나? 우리끼리 스터디도 맞아. 나 혼자만 한 그래서. 번에 5번 읽었구나. 난 처음 봤는데 그때 우리 스터디 할 때. 내가 추천해줬잖아 같이 가자. 너 다 알고 있던 책이었어? 아니 다 까먹죠. 아니 그래도. 최근에 알고 있었어. 근데 그런 대인관계 이런 접근도 보통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러 상담 접근 중에 그냥 하나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담자와 상담자가 만나서 관계를 맺는 이 관계 위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본 전제로 까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법 중에 하나의 기법, 방법 중에 그냥 하나로만 생각을 하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못 볼까? 그러니까 사실 상담 이론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일단 비슷하고 다 비슷비슷해 과정이 그렇게 다르지 않나요? 그냥 거기에서 그 이름만 바꾼 거야 사실 다 말장난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본질이 뭘까를 한번 왜 생각을 안 해볼까? 이준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생각을 안 해볼까? 왜 수용정량 치료 있다고 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제 그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처리하는 게 더 편한 거죠. 혼자 처리한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본질은 관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좀 더 변화의 핵심인데 이제 수용 전염 치료 같은 방향성은 아니 수영 전형 빼고 네. 저 질문이 네. 여러 이론들을 배워두면은 네. 되게 비슷비슷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왜 그 본질이 뭔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계속 워크숍만 다니고 왜 계속 그렇게 여러 이론들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공부를 할까? 이 질문인 거예요. 그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있을지 자체 상상을 그런 본질이란 게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가 만약에 여기서 이런 걸 구분 안 궁금함이 안 했으면 생기는 거구나 한마디로. 궁금함을 안 생기죠.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게. 맞아. 그럴 수 있겠네요. 궁금함이 왜 안 생길까?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아. 그냥 이제 만약에 저 같으면은 그냥 내가 이걸 잘 모른다. 내가 이 이론을 잘 이해를 못했어. 깊이 있게. 이렇게 그냥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수험 공부할 땐 그랬어. 무슨 공부? 수험 공부, 대학원 가려고 병렬 왜곡이랑 전이의 차이를 쓰시고 아 씨발 병렬 왜곡과 전이의 차이가 있나 보다 씨발 그러니까. 무슨 차이지? 씨발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어. 근데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공부 방법이랑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공부라는 학문 자체가 우리의 삶에서 요약하고 압축된 거잖아. 사실은 수학도 그렇잖아. 수학도 곱하기나 더하기나 나누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의 지혜를 압축한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의 맥락과 지식의 관계를 고민할 필요 없이 삶의 맥락은 빼버리고 지식만 공부를 하니까 그런 공부 패턴이 상담을 공부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그냥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왔을까? 이 고민을 안 하는 게 좀 지금 사람들의 습관이지 않을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수동적 인간들. 책으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요. 책으로. 네,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본질이 전달된다는 거는 그 경험을 해봐야지 그게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갔던 어떤 학교에서 일본에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1학년부터 고3까지 같이 수업을 해요. 고3까지. 같은 교실에서? 근데 수업이 뭐냐면은 수학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집을 만들라고 해. 그럼 2층 집을 만들면은 사다리를 놔야 되잖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놓으면서 각도를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야. 이거를 어느 정도로 해야 이렇게 이제 이게 안전하게 될지. 그래서 뭔가 실제로 계속 경험하게 하면서 거기서 아이들이 어떤 학문적인 원리를 찾게 하는 그런 거 봤거든요. 전 되게 좀 그래 저게 되게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구구단 외워, 무조건 뭐 미적분해 이러면은 사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상담 공부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상담이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뭐 어제 블로그에 글을 쓰다가 이제 쓰는 이 상담은 이제 누나 선생님도 뭐 강의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하지만 상담은 사실 이 예전부터 있어왔던 거잖아요. 인간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연장자에게 또는 어떤 뭐 예를 들면 사냥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직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도 가르쳐주고 그 사람도 묻고 배우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좀 사실은 상담의 좀 시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상담이란 게 체계화되고 이제 발전해 오기 시작했던 게 사실은 과학이 발전하는 거랑 매우 그러니까 한문화되기 시작했던 게 그렇죠.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부터 이제 그게 이제 그 상담의 발전하고 매우 이제 맞물려서 이제 같이 돌아간 거거든요. 톱니바퀴처럼.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상담은 그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있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항문화가 되고 과학이라는 탈을 써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게 속게 되는 게 아닌가. 야, 이거는 과학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배우게 되면 과학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배우는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상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상담이 과학화되기 이전에부터의 상담이 있어 왔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 역동 마무리하죠. 역동을 나오네 진짜. 저부터 하면은 저는 또 보면서 그 설리반이 요즘에 많이 좀 대두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신 그래요? 역동에서도 그래요? 브루색이나 이런 사람들이 브루스는 뭐야? 그 요즘 최신 정신 역동 그 치료인데 관계적으로 되게 접근한대요. 맞아, 그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상호관계로 접근하기 때문에 맞아요. 설리반 이론을 많이 차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관계 쪽으로 가는 게 대세구나. 필요하네 사람이. 공부도 네. 해야 돼. 공부도 해야 돼. 그게 대세구나 이런 생각 좀 했어요. 그럼 메이저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메이저로 가게 된 거죠.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탑승이 야, 된 거예요. 그렇지. 네, 원래부터 했었는데. 맞아. 네. 맞아, 버리면 얻어. 그렇죠. 그럼. 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메이저는 아니잖아. 불색이 메이저인 거야 지금. 우리 방향이. 네, 방향이 될 사람이 있거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아니, 다 했어요? 예, 다 했어요. 저 하면요. 저는 요 역동이라는 말, 우리가 보통은 상담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말이잖아요. 뭐 역동이 올라왔어, 그건 네 역동이지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설리반이 한 말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누가 물어볼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다. 요거 하나 좀 강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설명해 주려면 근데 이거 교수님들도 모를 수 있어. 시험에 여기 나온 대로 쓰면 탈락할 수 있어. 그럼요. 조심해야 돼. 교수님이 아는 대로 써야지. 교수님이 말하는 거. 저 할게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역동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뭐 역동도 그렇고 이렇게 나눈 얘기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저희가 결국에는 좀 이 수동 의존적이고 수동 공격적인 거에서부터 뭐 수동 네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지 않고 수동적인 거에서부터
삶의 어려움이 시작되고 심리적 고통이 시작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쓰고. 근데 결국에는 상담자도 심리 상담사도 그러니까 내담자한테 뭐 네가 수동적인 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상담자도 좀 수동적인 부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좀 그런 면에서 좀 수동적인 걸 알아차려야 되고 나도 다르게 할 수 있어야 뭔가 다른 내담자에게도 어쨌든 뭐 얘기하고 좀 다르게 서로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도 좀 제가 딱 이 시야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이 부분에 내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느끼고 있는 게 다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좀 알아차려야 할 필요가 있구나 라는 걸 내담자 입장이든 뭐 삶을 살면서든 뭐 상담자 입장이든 어느 면에서나 좀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 이런 역동을 공부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은 좀 삶에 있어서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알고 이 수동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사실 중요한데 그거를 항상 놓치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여기 니체님도 사실은 이제 술 드시고 싶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하시거든요. 이제 술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좀 힘드실 때는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조금 전에도 이제 좀 폭력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학대를 좀 오래 받아오셨던 제 내담자가 이제 어제 집단 상담을 하다가 갈등 상황에서 이제 그거를 어렸을 때 이제 자기가 폭력을 당했던 기억이랑 이제 맞물려서 이제 역동이 이제 올라오신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랑 지금은 다르다. 근데 감정은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의 감정이 어렸을 때 자신이 학대받고 이랬을 때 그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그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야. 누가 때리지도 않았고 누가 폭력을 쓰지도 않았어. 다만 갈등 상황에서 목소리가 좀 높아진 거야. 머리로는 아는데 그 어렸을 때 감정 중에 두려움이 나시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너무 힘들다고 무섭다고 전화가 오셨는데 이게 오히려 그분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데 아니야 넌 무섭지도 않은 걸 왜 무섭다고 얘기해. 이렇게 되는 게 되네. 그분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학대를 받았을 때 본인이 어디에 이렇게 숨어 있고 그때 이제 느꼈을 그런 두려움들 근데 그때 느꼈을 두려움을 이제는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걸 단순하게 머리로 그때만은 달라 이렇게만 처리를 하게 되면 이건 진짜 처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때 상담자는 이 역동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돼요. 두려워해. 그럼 상담자가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엄마가 때렸어. 근데 상담자가 때리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상담하다 만들어졌어. 그럼 지금은 그때랑 달라 이 말만 할 거예요? 알아야 머리로 내담자도. 그러면 상담자가 거기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공감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데 그래 무서워. 무서울 수 있어. 이렇게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서움에 가시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상담자들이 이런 상황까지 내담자를 만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만들어 꼭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내담자가 어렸을 때 그런 받았던 상처들이나 아픔들을 상담 장면에서 뭐 대안 없이 그렇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그 장면 쉽게 말하면 전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이라는 것이 상담에서 일어나야 그 전이를 처리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감정이거든요. 전이는 다른 게 아니라 일어나야 그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상담자들이 그냥 이거를 머리로만 또는 내담자에게도 머리로만 이해를 시켜주거든요. 아 지금 상황은 달라. 그래서 어쩌라고 내담자는 계속 무서운데 근데 이런 고민들을 너무 안 한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한 거는 일단 상황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랬어요. 나도 무서웠다 어제. 나도 사실 남자 집단원들끼리 갈등을 한 거여서 나도 무서워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나도 그 사람을 관찰했다.
근데 내가 봤더니 그 사람이 무언가 폭력을 쓸 것 같진 않았다. 그래서 내가 말리진 않았다. 그리고 또 나도 무서웠는데, 그러니까 너도 지금 상황이랑은 달라, 옛날이랑은 달라 이 생각 멈추고 그냥 무서운 거다. 지금 일단 무서운 거다. 그리고 네가 어렸을 때 그렇게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 기분이랑 같은 거다. 지금은 맞는 거다. 근데 다만 그때는 혼자 있었는데 지금은 나한테 이렇게 연락할 수 있지 않냐. 그것만 다른 거다. 저는 이렇게 그냥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내 남자가 그러니까 좀 안심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상담자들이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상황으로 갈 수 있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다르게 이 사람에게 경험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너무 이런 책들이나 너무 슈퍼바이저 분들이나 그냥 탐색에 그냥 목을 맨다. 그래서 어쩌라고. 뭘 해줄 수 있는데 네가 이걸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들을 좀 상담자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지금 이현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에다가 좀 덧붙여서 그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과거랑 똑같은 그런 역동들을 반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다른 점을 찾아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때랑 그래도 다른 거.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항상 결국에는 지금 내가 있다는 거, 그때랑 다르게, 그리고 그때랑 다르게 집단원들이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것밖에는 저는 생각이 저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게 진짜 필요하고, 실제로 진짜 해줄 수 있는 다른 거는 없고, 그냥 내가 옆에 지금 너의 마음을 내가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듣고 있고 같이 알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을 만한 이런 세팅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집단을 같이 하는 내 남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네. 이상입니다. 유채님만. 아니 했어요. 제일 먼저 했잖아. 그래. 오늘 말 순간 열심히 보니까 했네.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저는 136페이지 밑에 보면 정신치료에서 환자와 치료자는 거의 계속적으로 환자를 치료로 오게 한 건강하지 못한 역동들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환자의 건강하지 못한 삶의 패턴을 탐색합니다. 정신치료의 목표는 환자가 병리학적 역동을 버리고 그 자리에 건강한 역동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장이 참 좋거든요. 근데 이대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저기 좀 상담자님들이 좀 이분 마지막 구절에 좀 이렇게 몰입하셔가지고 좀 환자의 건강하지 못한 삶의 패턴을 버리고 건강한 역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근데 정말 어려운 얘기죠. 이게 이제 이하서 선생님 얘기하신 거는 하나 예시고, 사람마다 뭐 이거 뭐 다르잖아요. 이렇게 맞춰준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전 이현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번에 이제 저도 집단에서 어떤 분이 되게 힘드셨을 때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고 힘이 되지.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힘드시면 또 연락하셔라, 언제든지. 근데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근데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스케줄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4일 후로 스케줄을 잡았는데, 잡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늦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다다음 날에 있는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좀 늦을 것 같아서 스케줄 내가 조정했다. 그렇게 와서 이제 했는데, 아까 우리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파악을 했어. 그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에 있어서 상담자들이 그 내담자가 정서적으로 힘들 때, 아까 이제 니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리고 여학생 아까 얘기했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집단에서 경험했던 것들 때문에 힘들 때 상담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그것, 그리고 그때 상담자가 분석적이거나 지시적이거나 어떤 교훈적이 아니라 상담자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같이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그게 어쩌면 진짜 변화하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뭐 일종의 뭐 방법? 아니면 그런 어떤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떠세요? 니체님은 이제 술 먹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실 때 이제 연락을 하잖아요, 이 선생님한테. 그럼 그때는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때 좀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좀 진정이 돼요. 그게 진정이 되는 그 과정들이 좀 있나요? 뭐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진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얘기보다는 연락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괜찮은 건지 어떠세요? 감정을 나누는 게 진정이 됐어요. 감정을 나누면? 네. 감정을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러니까 기억 안 나죠? 제가 집단했을 때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람 대 사람으로 같이 있다는 거. 그게 좀 외롭지도 않고 또 나만 이렇게 이상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영상을 보시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럼 상담 시간 이외에 내담자랑 연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상담자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자신의 개인 시간이 침해된다는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상담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연락을 하게 하면 과연 내담자들이 그거를 좀 뭐라 그럴까요? 과용? 좀 악용? 혹은 의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이게 상담자들이 상담 시간 이외에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그런 논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니체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현 선생님이 상담을 또 오래 하셨고 집단도 하시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술 먹고 싶을 때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라도 계속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요? 네,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도 하고 싶지만 잘 안 하죠. 네. 그게 안 하시는 마음은 뭐예요? 바쁘니까. 바쁘니까. 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 술 먹고 싶어. 그럼 전화해야죠. 그러면 하고. 네, 그럼요. 네, 저 죽는데.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이게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실 난 와이프하고도 와이프가 뭐 하고 있을 때 방해될까봐 그렇죠. 와이프 자고 있으면 내가 애들하고 조용히 노는 거고 그렇죠. 사실 이게 서로 관계하는 그냥 하나의 모습인 건데 그리고 대래 제가 니체님한테는 왜 힘든데 연락 안 하냐고 막 지랄도 하거든요. 다 꽁꽁 이렇게 싸매고 계시다가 막 상담 시간에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시면 제가 되레 힘든데 왜 연락을 안 했냐 건강한 뭐라고 하기도 하고 대체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사실은 삶의 모습인 건데 상담자들이 너무 본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렇죠. 그렇게 관계를 맺는 방식이고 어차피 차이가 없는 건데 그 차이를 본인들이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본인의 이거를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직업적인 영역과 자신의 삶의 영역을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현대에 그런 직업이 어디니? 맨날 카톡으로 지시 받는 게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진짜 옛날 프로이트 시대의 상담과 지금 상담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연락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야. 그쵸. 옛날에는 이게 제한돼 있잖아요. 아니 근데 옛날에는 잘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마을이 크지 않아요. 그 마을에 의사 하나야. 그러면 삶에서 안 부딪힐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지. 프로이드도 본인의 내담자 무도회 갔는데 삶에서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현대로 오면서 과거에 있던 그 맥락을 잊어버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여기 와서 그거를 규칙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현대 상담자들의 한계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답답한 게 그런 소리가 답답한 거예요. 내담자를 위해서 경계해야 된다. 선을 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 내담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뭐 그게 너의 뭔가 잘못이다. 뭐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라. 뭐 바운더리를 만들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제 생각에는 좀 답답하죠.
실제로 만나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관계하고 있는 건 다른데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뭔가 이제 의존하고 있다. 그럼 자기는 본인은 남편한테 의존 안 해? 의지 안 해? 관계라는 게 뭔데? 약간 이런 생각에 답답해요. 그래요. 네, 아무튼 스터디를 할수록 좀 아니 우리 이거 보여주자. 억짜리네 이 책 그냥. 보지 마. 안 돼. 안 돼. 맞춰야 돼. 자, 해리스 설리반의 정신치료 기술 오늘 6장 끝났고요. 이제 남은 4장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